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심각하고도 우울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토론하려고 해서 배경도 그 화사한 낙엽이 녹음이 우거진 배경을 바꿔서 까맣게 바꿨습니다. 제 생애에 운명적으로 악연이라고 할까, 행운이라고 할까, 큰 사단을 갈라준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정광훈 목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설왕설래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김대중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냐? 비판과 압력이 심했습니다. 특히 그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무언가 언급을 해야 할 궁금물박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리고 기억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길을 통해서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선생은 제가 대학 시절인 1963년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0년 전에 했죠. 그때 대학 4학년 때 우리 대학 선배였던 윤식, 이영일 이런 분들이 민자통 사건으로 감옥소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4학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4학년 학부는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영일 선배, 이영일 의원, 전 의원의 소개했는지, 윤식 선배 소개했는지 잘 모르나, 제가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의원의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집도 엉성했습니다. C형주택으로. 비가 오면 막 물이 질컹질컹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고쳐가지고 요새 동교동처럼 좀 단아하게 재구성하고 그런 걸로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초선 김대중은 열정이 넘치고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거의 막 몇 시간씩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초선 신참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공군에 가고 공군에서 전역을 해서 사상계 편집부를 맡게 돼서 일을 하고 사상계 편집부에서 장준하 선생의 후원들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안혁 선생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삼성기업 반대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삼성기업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범투위라고 불렀습니다. 범투위 쪽으로 옮기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은 글 가지고 지금 반독재 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일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야 그 사석에 때려치고 이쪽으로 나와라. 그래서 제가 범투위의 부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때 대변인은 장준하 선생이었고 부대변인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요새 그저 국무위원들 청문회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당시에 52명인가 53명인가 하는 운영위원 앞에서 소견 발표를 하고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저하고 상대자가 최근에 돌아가신 백기환 선배입니다. 백기환 선배하고 저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내가 왜 부대변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명예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제 연설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표로 이겼습니다. 백기원 선생. 그래서 백기원 선배가 야, 뭐 어쩌고 그 후에 술로 먹고 나한테 막, 농반 진반 하면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농담을 하고 그런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삼성기업만대 부대변인을 하면서 그때는 신민당이라는 당이 완전히 업무를 클로즈했습니다. 클로즈하고 삼성기업만대 범투위라 전부 다 합병이 돼 있었어요. 그 야당의 총 집합되죠. 그리고 그 선전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당대에 참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인 소위 흔히 우리가 속담은 당대의 말꾼들이 다 모였어요. 우선 장준하 대변인, 김영삼 의원, 그리고 또 김대중 의원, 청곡 윤길중 의원, 옛날 통사당 했던 뭐, 그리고 김철 의원, 김철은 그때 의원이 아니었던가요? 김철 대표, 통사당 대표, 요새 김한길이 의원의 선친입니다. 그리고 송원영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꼬마로 저까지 7명이 선전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전위원, 뭐 야당이 하는 것이야 기껏 말 가지고 선전하는 거니까 조직하고, 흔히 하는 말로 선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선전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요한 부서죠. 일주일에 한 2-3번씩 회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에 벌어졌던 뭐 여야의 공방 무슨 그리고 성명서 내용 뭐 이런 것을 보고를 쭉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유일한 젊은이였고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김영삼, 김대중을 공개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뭐 지나가는 얘기를 얼핏 좀 하자면 한 번은 그 이기택 선배가 우리는 4.19 때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저를 한번 부르더니 야, 뭐 YS가 니 좀 만나자고 그런다 한단 말이야. 왜요? 그러니까 닐 비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와서 이제 YS를 이기택 선배 그 인도로 YS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낀데 니 나 비서 좀 해다오 이러는 말이야.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내 글 잘 쓰지 않나? 말도 잘하고. 그리고 뭐 또 나는 또 전라도 쪽에 조직 담당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 가지로 봐서 네가 적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오늘 너한테 부탁한다. YS는 제게는 또 대학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기태 선배한테 나 그거 간두겠습니다. 그래서 왜 두어요? 왜 그만두어? 아니 너를 뭐 붙들어가지고 뭐 네가 뭐 글을 잘 쓰고 어쩌고 해서 그런 것을 총책임을 해달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라도의 조직 비서 같은 건 내가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이기태 선배가 개헌이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그걸 맡아서 책을 썼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우리 이기택 선배 집 2층에서 쓰다가 그때 이제 조홍규 의원이 제 조수를 하면서 그걸 하다가 너무 추워서 나중에 방으로 옮기기도 하고 해서 이기택 선배하고는 제가 아주 형제처럼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됐는데 그 후에 며칠 후에 김대중 의원이 저를 밥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범투위 사무실이 종로 내거리에 그 3.1 빌딩이 있는데 그 뒤에 신신백화점이 있습니다. 신신백화점 옆에서 이제 당시에는 흔히 밥을 먹는 걸로 인류 정식 밥이라는 게 불고기 이렇게
전골 둥그렇게 불고기 구우고 맥주 2병 그리고 냉면 먹고 하는 게 그 최고의 밥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먹어하고 막 고기도 집어주고 그 양반이 그런 건 잘합니다. 아주 정들게 합니다. 그 한잔하고 맥주도 한 잔 탁 마시더니 한 잔 마셔. 내가 억지로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야 내가 자네 오늘 만나자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이유가 있어서 만나서 예 말씀하십시오. 네 어떻게 김영삼이의 비서를 한다는 거냐? 한다면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 어디서 들으셔? 소문 다 난 거지. 그런다면 아니 내가 김영삼 의원의 비서를 못할 게 뭐 있을까? 야 그 말이 돼? 니는 내 비서를 해야지 당연히. 아니 언제 의원님이 저한테 뭐 비서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하나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양반이 그 접근이 저를 좀 흔들었어요. 이 양반이 말을 안 하셨지만 김경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인연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의 아마 69년, 70년 가까이 했는데 그 후에 이제 71년 대통령 선거 때 그 양반 처음으로 나와서 제가 공보 비서를 했습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당시에는 비서실장이 김상현 의원이 하셨고, 그러니까 71년까지만 따져도 적어도 40년 이상의 오랜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는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독감에 잔머리가 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북한을 갔다 와서 당시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DJ에게 보고를 들어가서 선생님 돈 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연실색으로 얼굴을 척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16년간의 DJ의 미국 망명 동안에 제가 2번이나 그 양반의 망명을 수발을 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김경재가 책임지고 대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난 그 양반에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뽀드레기가 있고, 같이 자고, 밥 먹고 하는 거, 제 맏형처럼 가까이 잘 아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착 바꾸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는 대충 제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갔다 오면, 당시에 임동원 장관이 하던 통일부를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 와서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했더니 한 얼마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돈 안 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네는 그 뭣도 모르고 그냥 돈 주지 말라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 이런다면 아니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저렇게 크게 달라고 가는 곳마다도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 보니 좀 이거 야리꾸리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체크앤밸런스로 조금씩 하면서 소위 말해서 간보듯이 조금씩 해가고 좀 시간을 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정상회담을 왜 꼭 지금 하셔야 합니까? 그 시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도 1년 한 몇 개월 된 참이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우리 민주화 운동 동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중동 사태를 해결하는데 이자크 라빈하고 야세 아라파트 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 사람의 헤드를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만든 프로젝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하고 김정일을 같이 받게 하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오래 머물렀던 미 동부의 필라델피아, 제가 신문은 뉴욕에서 했지만은 사는 것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 뭐 1시간 정도의 기차거리니까 거기에 프렌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우정협회라고 할까? 전 세계 퀘이커 교단의 총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전후에 물론 김대중 선생의 재척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퀘이커 교단을 통해서 프렌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김대중 씨의 인권 챔피언으로서의 그 입장을 부각시켜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꾸준히 적어도 7, 8번 내지 8, 9번 정도를 꾸준히 노벨 커미디에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프렌스 커미디, 프렌스 어소시에이션 커미디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 작업을 실질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혼자 받기가 좀 힘드는 것 같아서 김정일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갔다 돌아와서 돈을 가는 곳마다 큰 돈을 내려고 뭐 500만 불, 1000만 불 막 찔끔찔끔 하다 말고 말이야. 그래서 좀 크게 억 단위로 몇 번 때려주라. 우리 지금 공화국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양반들은 당시에 제가 북한을 방문한 것이 그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분단 이후에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 국회의원이에요, 얘가. 그 전에는 물론 서경원 같은 사람이 몰래 갔다 온 적은 있지만 그에 갔다 와서 방공포 의원으로 감옥소에 간 적도 있고 저는 공식적으로 갔어요. 다만 공식적인 사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교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사였죠. 그래서 굉장한 대접을 받았죠. 뭐 말할 수도 없이 대접을 받아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요새 뭐 북한 가서 실수했다는 사람들 리스트가 또 있다고 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 특별히 보호하는 뭐 촌락이 있다는 설까지도 있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하고 그 돈을 주기는 주되 너무 크게 주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부메랑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부메랑이 걸리냐? 그러다가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북한 도온 곳이 지나치게 뭐 엉뚱한 걸 도왔다는 비판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왜 그 비판을 받냐 이거야. 그런데 저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은 하도 오래 수십 년을 같이 침식을 같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맛 형처럼 그 말을 허물없이 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 돌아가신 우리 큰 형님이 우리 DJ와 같은 돼지띠입니다. 그걸 진짜 형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의 망명시의 그 둘째 아들 김홍업 동지하고 같이 전국을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저녁에 이제 두 양주 주무시기 하고 나서 나와서 우리 나와서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얼쩡얼쩡 돌아다니고 김호비하고 저하고는 또 육친의 형제보다 친합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자네는 국회 가서 일해 여기 빠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말을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DJ가 그 뭐 문제가 된 4억 5천만 불 5천만 불 중에서 뭐 5억 불 중에서 5천만 불은 또 뭐 중간에 배달 사고 났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누가 그걸 핸들했다는 것도 대충 소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4억 5천만 불만 보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자금이 됐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DJ의 솔직히 말해서 과장하지 않고 그의 빛나는 민권 투쟁, 빛나는 민주화 운동은 어디다가 내세워도 빠지지 않을 만한 찬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후진국, 개발도상국가, 특히 아시아프리카에서 인권의 챔피언이라고 참 그냥 거의 신적인 위치까지 올렸던 해니 스톡스라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요새는 완전히 DJ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요. 배신자고 위선자고 몰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동안에 미 동부에 얼마, 서부에 얼마, 몇억 달러의 비자금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월간조선이나 조갑제, 강성 기자들 그리고 각각의 무슨 국정원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차마 제가 몇십 년 동안 모셨던 제 주군이 4억 5천만 불의 돈을 북한에 그건 공개된 거니까 그것 가지고도 국민적 지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비자금까지 나오면 아이 세상에 김대중 뭐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는데 2002년 8월 15일 날 2020년 8월 15일 그러니까 소위 8.15 대회 광화문 8.15 대회에 제가 그 대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제가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열흘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그 다음에 서울교도소 의왕에 있는 서울교도소로 가서 석 달 열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제 생애에서 가장 오래 감옥살이를 한 건데 문재인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꽃 같은 수인복을 입지만 대충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누구는 경제사범이니, 누구는 잡범이니, 누구는 살인범이니, 누구는 정치범이니 대충 알아요. 눈치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경비원들, 직원들이 일반 잡범들, 일반 수인들하고는 접촉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늘 막고 이렇게 막고 하지만은 사람 그거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갖고 지나가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고함지는 사람도 있고 나 누구 손 들어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반갑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속자말로 적어도 우왕교도소에서는 김병지가 인기가 굉장구나 그런 역설적인 헛웃음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쫓아서 어머님 저 모르십니까? 저는 누구야? 저는 3차장 아닌가? 제가 최정우입니다. 저는 여기 웬일이야? 아니, 문재인이가 제가 갖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왜? 무슨 일을 해? 무슨 나쁜 짓을 했어? 아니, DJ 비자금 조사한다고, 그거 조사했다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저를 잡아놨어. 아니, 비자금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한 거지. 왜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또 옆에서 누가 와서, 저는 국장입니다. 김 국장입니다. 자네도 왔구만. 근데 옷을 입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까 알겠대. 그래서 이름 좀 보여주세요. 이름을 띄우세요. 이 사람이에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현 전 대북공격국장. 이 두 사람을 제가 의왕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막 말리고 어쩌고 그런데 좀 봐줘요, 조금. 아니, 자네들 돈 뜯어먹었을 게, 쟤들은 일전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쩌고, 그거. 그래갖고 뛰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만난 적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DJ의 비자금을 조사하는 일을 착수하다가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왜 DJ 비자금을 조사하냐? 그것이 혐의가 된 건데 명목상으로는 DJ 조사를 그 비자금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유용했다는 거죠. 그 국정원의 비자금을 유용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업무상 배임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걸로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감옥 뭐 하죠 몇 주 하다가 작년 21년이니까 2년 됐죠. 3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20년 한 10월 경이었을 거 10월 11일 그 경이어서 그 후에 대법원 나와서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최종훈의 1년 6개월 그리고 김승현 대북 공작국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그랬다는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쯤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회계 처리 미비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실체에 관한 내용은 그 혐의 중에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덮어졌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 인생에게 그 갈림길을 가져든 세 사람의 인물을 내걸고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데, 우선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뭐 계속 매일 우리는 이겼습니다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매일 이기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200석 만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글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되는데 200석을 만들려면 국민의힘하고 또 같이 뭐 붙고 어쩌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되는지 어쩐지 하여간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사람이고 최 목사라는 사람 중간에 들어서 그동안 저에게 무슨 화해를 하자 뭐 그리고 그동안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인 손해본 것에 대해서 그까짓 거야 뭐 얼마든지 원상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회유라고 할까 설득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용서를 하겠지만 내가 화해는 하지 않겠다. 꼭 나하고 화해를 하고 싶으면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공개된 바닥에 딱 나와서 나한테 큰절을 하면서 김 후보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난 그걸 받겠다. 근데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1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12년 가까이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나의 삶의 한 10년을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요약하자면 인간적 연민의 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비판하고 어쩌고 그럴 생각도 없고 앞으로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마침 오늘부터 중앙일보에다가 자서전 비슷한 것을 연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이면에 안내가 들어와 있고 그걸 보려면 뭐 웹진으로 해서 들어가서 유료 돈으로 해서 보면 된다. 근데 난 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아마 두고 보면서 필요하다면 코멘트하고 뭐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하겠습니다만 대충 들어보자면 지소미아를 잘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업적, 업무상의 업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별로 거부감이 없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7년 이상을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외쳤던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는 슬픔과 분노와 한스러움과 외로움과 고독, 이것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백절을 하더라도 위로하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적 정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박근혜의 탄핵의 가운데 토막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태블릿 PC 조작의 진원지, JTBC, 중앙일보를 통해서 자기 회고록을 연재를 하다니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응?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낍니다. 저는 아까도 전제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의정을 가져요. 연민의정이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강하절인 여성의 몸으로 이제 72살인가 됐는데 뭐 욕심이 있으면 얼마나 욕심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을 탈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를 지금도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하고 싸우는 아웅산 수제 여사처럼 막 투쟁하는 그런 미얀마의 어떤 잔다크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DJ 문제에 대해서 DJ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소위 데이비스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어제 저녁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니 왜 DJ는 그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인가? 에? 그거 없이도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신적, 정치적, 사상적 지도자 중에서 돈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줌의 흠도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마 한경직 목사가 그 중에 한 분 포함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의 훈도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북한에서도 무슨 사회민주당인가 당 만들다가 안 되니까 또 내려오고 여기서 그 영락교회라는 거대한 그 종교적 왕국을 만들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전혀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또 거기서 뭐 국회의원 만들려고 아우성치고 그런 것도 없이 참 깨끗하게 사셨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아니 왜 DJ가 그렇게 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이거야. 우리 역사에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할 얘기입니다만 흑백은 우리 역사에 진짜로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가질 만한 복이 없는 민족인가?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보자면 DJ가 대통령 됐을 당시에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DJ의 그 탁월한 그 홍보 전략으로 전 국민이 막 그 금반지 내놓는다, 뭐 금수저 내놓는다 하고 막 금 모으기 운동이 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거 몇 개 하다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 KBS에서 뭐 하는데 그걸 좀 아까운 것을 내밀니까 그때 이금옥 아나운서인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 받아주는 기억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천추의 그 비난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무슨 보도에 의하면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요즘 뭐 왕래는 안 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에 왕래 한 10여 년 왕래는 안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상가에서 만나서 우리 홍업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데서나 가끔 만나서 참 서글픕니다 이러더라고요. 글쎄 어떻게 그렇게 됐네. 그리고 나는 그 홍업이마저도 거기에 이름이 개입되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송영이 군마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신 모르는 소리야. 걔 다 코스프레 하는 거야. 가난뱅이 코스프레를 하는 거.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야. 이 인간이 도대체 믿을 놈이 없어. 응?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환경의 그 정치적인 환경의 분위기는 오늘 이제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구제금융, 소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80조를 풀었습니다. 180조 원. 그 지금으로 하면 뭐 한 5, 600조 된다고 봐야죠. 당시에 1997년, 98년 초니까 180조라는 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120조는 회수됐습니다. 3분의 2는 회수됐습니다. 문제는 그 회수되지 않은 60조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 중에는 한 반만 싹둑 자르면 30조는 뭐 좀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되지 않았던, 불행하게 회사가 회생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고, 나머지 반은 회생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정부의 당국자들로 짜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그 돈이 뭐 해외에 무슨 뭐 대금 지불한다, 빚 갚는다, 어느 식으로 흘러가서 비자금으로 사사사 빠져가지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비자금이 마련될 토양이 마련됐다. 이렇게 많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아니 어떻게끔 해서 이런 상황을 DJ는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감히 이 역사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챔피언, 통일 대통령을 지향하는 그런 거대한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클로즈업 되기를 바랬는가? 그리고 뭐 그 후에도 뭐 독일 어디 여행을 가는데 뭐 하루 스케줄을 빼가지고 뭐 스위스 무슨 뭐 은행이 있는데 하루 여행을 가서 뭐 사인하기 위해서 갔다, 온갖 그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그런 잡동사니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뉴욕에서도 동부와 서부가 나눠져 있는데, 동부 쪽에는 이수동이라는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이효 여사 비서했던 사람인데, 퀸슨가 뭐 뉴욕에서 사시는데, 저하고는 뭐 세교는 없습니다만 오래 살면서도 뭐 흔히 이효 여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뉴욕에 있습니다. 뭐 자금을 관리하면 얼마나 하겠노?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요새 이름이 탁 클로즈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황아무개라고 무슨 그 공기업에 감사를 했던 사람이, 약간 다리를 저르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그 양반이 1개월에 꼭 2번씩 외국을 나간다는 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뭐하러 자꾸 나가노? 그래서 뭐 돈 전달하러 빼서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 이 사람아, 그럴 리가 있나? 이런 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와 관련해서 이효 여사도 그 바쁜 이효 여사가 중국을
40번을 왕래했어요. 한때는 뭐 52번이라고 소문났는데 40번 확인. 아니 뭐하러 EU에서 그거 나이 들어가지고 중국 북경 가서 무슨 회사 만든다고 해서 뭐하러 40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에 분명히 뭔가 something strange, 이상한 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그 양반의 그 디테일한 내용 이미 뽀록이 다 나 있는 상태고, 노무현도 그러하고, 그러고 노무현은 뭐 하고 있다는 게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제가 노무현에 대해서 내가 뭐 항변처럼 그 사람 그 돈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폭로되거나 터진 것이 없어요. 그럼 뭐 노태우 대통령도 뻔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손 털고 나는 그런 거 없어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생각보다도 18년의 장기 집권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했어요. 그만하면 뭐 터진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수석했습니까? 정수장학회니 뭐니 뭐 그런 거 뭐 영남대학교 뭐 그런 거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빼앗기고 뭐 나중에 또 뭐 회수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깨끗한 분을 꼽자면 이승만, 박정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민주주의고 무슨 인권이고 내 욕 좀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짓을 그렇게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그 근처에 살았던 저도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요새는 보면 요새 이재명도 마찬가지야. 이재명 마찬가지 같은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하려면 우선 약간의 지명도,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리를 한단 말이야. 응? 자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 이 나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백천의 미사력과 아름다운 블루프린트를 국가 경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금이 없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거 웃기네. 돈도 없는 놈이 무슨 지가 감히 큰 뜻을 품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버려요. 제가 뭐 연전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을 갔다 와서 북한으로부터 무슨 오퍼 비슷한 걸 받아가고 내가 거절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이 DJ의 문제가 제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요.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너무 부끄러워. 아니, 우리 같이 춥고 배고파 살아도, 굶지 않고 살잖아요. 적당하게. 응? 대한민국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좀 움직이고 하면. 그런데 제발, 한 큐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오겠다고 새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꿈 버리세요. 응?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케이스는 뭐라고 할까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응? 운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반드시 대통령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 이 케이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우연히 이제 박찬종 선배가 저 이봉규하고 뭐 토론하는 것을 잠시 보고 왔는데 아주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났어요. 윤창훈 부장검사 그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뿐입니까? 에? 지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집니까? 예?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얘기. 그냥 생색만 내려고 하는 얘기는 소용없어. 정확하게 액션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지나가는 얘기를 박찬종 선배한테 한번 얘기하겠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선배로서 그 양반을 꾸준하게 잘 돕고 잘 모셨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새 자기가 몇십 년 다니던 카톨릭을 다 버리고 정광훈 종교교회로 개종을 했더라고요. 와, 놀랬어요. 놀랄 노자야. 그러면 이제 정광훈을 책임져야 돼, 정치적으로. 에? 책임져야 돼.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그 근처를 많이 떠났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 지금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박찬종이에요. 박찬종 씨가 정광훈을 어떻게 도와가지고 어떻게 200석 국회의원을 만드니 내가 두고 보겠어요. 응?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광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전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정당 정치하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지, 이게 뭐요? 아예 좀 종교를 그만두고 간판을 바꿔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나라가 이상하게 이 김대중으로부터 정몽으로부터 기가 막혀. 그럼 오늘은 내가 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1, 2, 3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 역사, 우리의 삶,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가 구독자 5만 명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그동안 눌리지 않은 사람 다른 거 말고 구독만 딱딱 한 번씩 눌러주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